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3단원입니다. 경제 주체의 역할이 나왔는데요. 경제 주체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가계는 어떠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3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확인학습 정답을 체크해 보시고요. 네. 네. 체크도 하셨죠?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가계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계의 뜻과 그 가계가 하는 역할에는 뭐가 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계. 우리 경제 주체에서는요, 크게 가계, 기업, 정부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교과서 34조 핵심 개념 맨 위에를 보시면 1. 가계의 경제적 역할,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자, 생산 요소의 공급자,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하고 나왔는데 여기 나온 단어들은 핵심 개념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 형광펜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 개념에. 두 번째, 기업의 경제적 역할은 뭐가 있냐? 재화 서비스의 아까는 소비자였고 이번에는 생산자, 또 생산 요소를 이번에는 수요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윤을 추구하는 게 기업가들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또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뭐냐? 재정활동, 즉 나라 살림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시장 기능을 보완한다.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한다. 경제 안정화 정책을 쓴다. 너무너무 중요한 경제 주체로서의 핵심 개념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 형광펜으로 그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인 가계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34쪽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죠? 우리 주변에는 어떤 경제 주체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림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나왔어요. 아이스크림 한 개 주세요. 네, 1,500원입니다. 네, 정부에서는 뭘 하고 있나요? 뉴스에 정부가 교육비에 들어갈 예산을 확대함으로써 수험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등을 고치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시네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가로등을 정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취업 설명회 기업에서 올해 우리 기업은 지난해보다 채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고 기업이 취업 설명회를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설명회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활동들이 과연 경제 주체로 봤을 때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느냐 해서 이 그림에서 경제 주체를 모두 찾아 써보자 그랬죠? 자, 1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제 주체를 한번 찾아 써볼까요? 1학년 때 배웠죠? 해갖고 나눠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를 먼저 보면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려고 나간 구매자 이 아가씨는 가게의 주체로서의 주체고요. 이걸 판매하는 사람은요. 아이스크림 판매자는 기업이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취업 설명회에서 취업 설명회를 하고 있는 기업은 당연히 기업이죠. 여기에 참가한 구직자들은요. 네. 그 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게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발표한 정부는 당연히 정부고요. 또 가로등을 정비하는 그 시청 직원분들도 정부에 속하는 주체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2번. 활동 1에서 찾은 경제 주체들이 각각 어떠한 경제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그랬네요. 자, 그러면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무슨 역할을, 어떤 역할을 했는지
3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네. 일단 아이스크림 구매자는 어떤 물건,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했고요. 판매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그 물건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죠. 또 취업 설명회를 하는 기업은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자들을 찾고 있는 수요자가 되고요. 또 취업 설명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은 자기가 취업함으로써 노동의 공급자가 됩니다. 또 정부가 예산을 발표하는 것은 바로 정부가 나라 살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활동이 되는 것이고요. 시청 직원이 가로등을 정비하는 것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그런 정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1학년 때 배웠던 것과 같이 연관해서 경제 주체들의 역할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가계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주체 세 가지가 무엇이다? 1학년 때 배웠죠? 가계, 기업, 정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계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네, 일단 가계는 소득을 공유하면서 경제생활을 하는 하나의 경제 단위다. 우리 한 가정이 만약에 가계라면 그 가정이 소득을 공유하는 경제 주체가 되죠. 주로 무슨 활동을 하나요? 소비 활동을 하나요? 생산 활동을 하나요? 주로 소득을 가지고 소비하게 됩니다. 소득을 가지고 소비하게 되죠. 그래서 소비 활동을 주로 하는 경제 주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잠깐 영상
그래서 우리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계의 경제적 역할입니다. 가계의 경제적 역할은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생산 요소의 공급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납세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소비자이자 가계는 공급자이자 납세자가 되는 거죠. 소비자이자 공급자이자 납세자다. 이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역할이 뭐냐? 당연히 가계는 소비자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기업은 무슨 역할을 제일 많이 할까요? 그렇죠. 공급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납세자로서의 가계는 주로 누구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부와 관련이 있겠죠. 자,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자. 가계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고 만족을 얻는다. 그래서 가계는 주어진 소득 범위 내에서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소비해야 한다. 주어진 소득 범위 내에서 이게 바로 뭐예요? 희소성이죠. 네, 희소성을 가진 나의 재화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제일 만족이 큰 재화를 소비하는 것. 그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는, 최대의 효과를 얻는 그러한 최소 비용, 최대 만족의 대표적인 소비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가계의 이러한 역할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왜요? 가계가 많이 소비하려는 것을 기업이 생산하면 기업이 그만큼 이윤이 많아지고 물건이 잘 팔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계가 무엇을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생산활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소비자 주권이라고 합니다. 또 가계는요, 생산요소 시장에서는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것을 생산요소라고 하는데 생산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계는 기업의 토지, 노동, 자본, 보통 이렇게 외웠는데 여기는 노동, 자본, 토지라고 우리 교과서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노동력도 제공하고요. 또 자본도 제공하고요. 네, 토지도 제공하는 이러한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데요.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뭘 받게 되죠? 임금을 받게 되죠. 자본, 돈을 빌려주거나 어떤 생산의 기본이 되는 것들에 대한 자원을 제공해 줌으로써 뭘 받게 됩니까? 이자를 받게 되죠. 토지를 제공해 줌으로써 무엇을 받게 됩니까? 그거에 대한 땅값, 지대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노동, 자본, 토지는 곧 가계의 임금으로 또 이자로, 지대로서 소득이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가계가 자신들이 벌어들인 임금이나 이자나 지대에 따라서 많이 번 사람은 많은 걸 살 수 있는 가계 구매력이 되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살 수밖에 없는 가계의 구매력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가계 구매력의 원천이 됩니다. 자, 납세자로서의 가계 역할.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기여한다. 자, 여러분, 만약에 개인들이 자신들이 번 돈을 다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쓰고 사용하는 데만 다 써버린다면 국가는 무슨 돈으로 국가를 운영합니까? 전혀 운영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국가에게 세금을 납부하고 그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는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벌임으로써 국가를 안전하게 또 더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것이 1학년 때 납세자들이 일반 국가와 계약을 맺어서 국가는 나를 보호하고 나는 국가에다가 그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고 이런 관계, 이런 계약 관계를 뭐라 그랬죠? 무슨 설? 10초 드리겠습니다. 써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다 쓰셨나요? 네. 사회계약설이었죠. 그거 바로 사회계약설의 바탕을 둔 세금이 되겠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구명조끼와 튜브 등 물놀이 용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190배를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주요 교복 제조업체 3곳이 앞으로 출고 가격을 정할 때 물가 상승률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생산 요소로서의 토지, 노동, 자본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도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36쪽을 보시면 생산 요소로서의 토지, 노동, 자본의 공급자로서의 개념 자료실이 있는데요. 보세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인 18세기에는 노동과 토지를 중요한 생산 요소로 간주하였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본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동과 자본, 토지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됐습니다. 생산 요소로서 노동, 자본, 토지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과는 다소 의미가 다른데 우리 경제에서 말하는 노동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경제에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노동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인간의 육체적 활동, 정신적 활동을 플러스합니다. 생산 요소 시장에 투입하는 것의 노동은 인간의 힘으로 내가 투입돼서 타인에게 유용한 것을 생산해내고 그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활동인데요. 현대사회에서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통해서 훨씬 더 높은 생산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자본이 되죠. 즉 인적 자본으로서의 노동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을 때의 노동시장에서의 그런 그 생산 요소의 가치 또 내가 1시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의 가치하고 내가 박사과정을 밟아서 내가 생산해낸 어떤 놀라운 기술을 통해서 1시간 동안 생산해낸 그 생산 요소가 투입돼서 생산해낸 그 자본의 가치를 보면 당연히 자본으로서의 가치도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교육받은 사람보다는 박사과정을 통해서 어떤 전문 인력이 됐을 때 훨씬 더 놀라운 생산력을 지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노동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의 노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간도 자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자본은 주로 그 생산에 이용되는 건물이라든가 생산에 이용되는 건물, 그러니까 대표적인 공장 같은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공장에 들어가는 설비 또는 어떤 기계 이런 것들이 생산수단인데요. 금융시장에서는 뭐가 자본이 되냐? 당연히 돈이죠. 그래서 유통되는 자금이 자본이고요. 또 생산 요소에서는 건물이라든가 설비, 기계 등의 자본재 자체가 자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뭔가를 생산해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자본이라는 거죠. 이걸 투입함으로써 뭔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생산수단이 자본이라는 거. 돈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산수단이 자본이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토지는요. 단지 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천, 바다, 산림, 지하자원, 수산자원 등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 요소. 다시 말하면 자연에 존재하는 생산 요소 몽땅을 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자원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그 자연자원이라는 게 땅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물, 깨끗한 공기, 그 다음에 나무, 또 거기 있는 어떤 광물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부존량이 다 달라서 이 토지는 굉장히 다른 나라마다 다른 그런 생산 요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 생산 요소를 가지고 투입했을 때 가장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중에. 그렇죠. 당연히 노동이죠. 우리나라는 육체적 활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활동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만큼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생산해낸 그러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문맹률이 우리나라는 99.99% 다 글자를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보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글을 잘 읽고 쓸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보통 4~5% 정도의 문맹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또 높은 부모님들의 교육열.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너무나 희생하셔서 여러분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동력은 굉장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자본,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되게 돈이 많은 부자 나라입니까? 또 건물이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많이 있는 나라입니까? 기계가 우리나라가 대단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설치되어 있는, 물론 기계가 최첨단 기계는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갖기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렇게 쉬운 나라는 아니죠. 또 토지, 자연자원이 우리나라가 풍부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세 가지 생산 요소 중에 가장 많이 투입해서 최고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건 노동력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최고의 고효율적인 노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나라를 가장 발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자, 노동자는 뭐냐? 노동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노동을 제공해요. 노동력을 제공하면 그거의 대가로 뭘 받는다고요? 임금을 받아요. 그래서 노동으로 벌어들인 임금으로 사는 사람, 노동자죠. 노동자의 권리는 그러면 왜 보호돼야 되냐요? 노동의 공급자인 노동자는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노동자가 유리한가요? 사장님이 유리한가요? 당연히 사장님이 유리하시겠죠. 사장님 맘대로 자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그래서 이러한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 스스로 혼자 주장한다 그래서 그것이 지켜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가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 수준, 이 임금 수준에 따라 가계의 수입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가계의 소득 수준을 높여주려면 그만큼 최저의 임금을 보장해줘야만 그 나라 국민들이 평균 임금 이상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국가는 임금 수준, 근로시간 너무 오래 일 시키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산업혁명 초기에 어린이들이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몇 달러 받았다 그랬어요. 16시간 일하고 1달러 받았다 그랬죠. 그런 근로시간이라든가 임금 수준을 가지고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죠. 또 작업 환경. 왜 그렇게 어린이들을 많이 사용했다고요? 광부들을요? 그 석탄 광산에서 광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뚫으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작게 뚫을수록 돈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일을 시키면 훨씬 들어가는 굴을 조금만 뚫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적게 들이고 어린이들을 일시켜서 석탄을 캐내면 작업 환경은 너무나 힘들어서 어린이들은 맨날 그 조그만 어린이들이 일해야 되지만 공장 사장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돈을 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리가 보호가 안 되는 거죠. 인간다운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이 안정적 발전을 이루어, 안정적 발전이라는 게 뭐예요? 함부로 잘리거나 수요나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노는 사람도 없고 기업 입장에서는 또 일하는 사람을 못 구해서 공장을 못 돌리게 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잘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그런 노동자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법률이 있나요? 일단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근로의 권리와 의무, 조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이 다른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들어본 것 같은데 근로감독관 제도, 그러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무 제도라기보다는 마치 근로감독관이 노동자를 제한하려는 제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로감독관이라는 것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도 근로자의 뭐를 보호한다고요? 권리를 보호한다. 알겠죠? 그래서 헌법에 대한 거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교과서 37쪽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죠? 네, 헌법 제32조에 모든 국민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은 근로의 권리, 근로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가진다. 즉 일하고 싶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증진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또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뭘 배웠죠?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배웠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헌법 제32조인데 헌법에 뭐가 명시되어 있다고요? 법률이 정하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
우리가 법의 단계에 대해서 작년에 배웠는데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헌법의 다음 단계는 최저임금제입니다. 즉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을 적어놓고요. 거기다가 자세한 내용은 그 밑에 단계인 법률로서 최저임금제를 정하게 돼 있는 거죠. 아시겠죠? 네. 또 두 번째, 모든 국민은 이런 권리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 그래서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공산주의 원칙이 아니라 무슨 원칙이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즉 국민이 주인이 되는 원칙에 따라 뭘로 정한다? 이것도 정신을 썼으니까 실제로 정하는 건 법률로 정한다. 그 하위법인 법률로 정한다. 헌법의 하위법으로 정한다. 세 번째,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자,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슨 법이 생각이 나야 되죠? 복지법이죠. 복지. 인간의 존엄성 하면 여러분이 생각나야 되는 것이 복지입니다. 그리고 법률로 정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도 항상 정신은 어디에? 헌법에. 구체적인 내용은 그 하위법인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기준법, 이게 바로 법률이죠. 네, 이제 그 하위법인 법률로 내려가서 제5조에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를 의행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근로자와 사용자 서로 협약을 맺어요. 그리고 취업규칙,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마다 나름대로의 법규가 있습니다. 그런 규칙들이 있으면 그것을 근로계약서를 맺어요. 그래서 근로자, 사용자가 서로 계약을 맺었으면 둘 다 근로자도 그 법을 지켜야 되고 규칙을 지켜야 되고 사용자도 그 규칙을 지켜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 들어오면 학교 규칙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성실하게 가르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나왔네요. 이것도 법률인데요. 제1조.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해서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며 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외워야 할 세 단어가 나왔네요. 뭐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한 가지씩 볼까요? 단결권은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단결해서 어떤 단체를 만드는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이게 단결권입니다. 단체 교섭권은요,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자주적으로, 그러니까 자주적으로라는 게 바로 뭐예요? 자신들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교섭, 만나서 서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단체 교섭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은 사용자와의 노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구분할 수 있겠죠? 단결권이란 뭐라고요? 서로 단결해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은 서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교섭단체를 통해 교섭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교섭이 안 이루어지거나 결렬됐을 경우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행동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단체 행동권입니다. 잘 구분되죠?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정리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지금 방금 설명드렸는데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자의 권리는 뭐냐? 첫 번째, 최저임금의 보장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보장해줘야 된다.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세 가지 노동 3권을 통해서
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노동상권 세 가지가 뭐라고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입니다. 그럼 노동자에게는 권리만 있느냐? 우리는 항상 법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내가 누리는 권리만큼 뭘 해야 되죠? 의무를 해야죠. 그래서 법률에 따라 뭐요? 법률에 따라, 노동 법률에 따라 근로의 의무를 가지며 단체 협약, 취업 규칙,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도 있다. 아시겠죠? 네. 이와 같이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법과 제도에 규정해 놓은 이유는 도대체 뭐냐? 왜 이거를 법이라는 헌법 바로 밑에 있는 법률, 그 다음에 제도라는 게 규칙, 조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써놨냐 이거죠. 노동법 왜 만들었냐? 헌법 다음 단계면 법률 단계니까 굉장히 높은 단계잖아요. 이런 높은 단계의 법률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법과 제도로 규정해 놓음으로써 노동자도 법을 지키고 사용자도 법을 지켜서 노동시장에서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이게 안전하고 공정하게 어떤 노동시장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누가 해야 될 의무일까요? 국가죠.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어서 노동자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자신들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국가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을 만든 겁니다. 자, 이것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확인학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소득을 공유하면서 경제생활을 하는 경제단위이고요. 소비활동을 주로 담당하는 경제주체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가계. 너무 쉽죠? 네. 가계는 기업에 노동이나 자본, 토지 등의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요. 그 대가로 이자, 지대를 받는다고 했네요. 요거 5초. 똑딱. 댓글 달았습니까? 정답? 임금이죠. 노동의 대가, 임금, 자본의 대가, 이자, 토지의 대가, 지대. 알죠?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0표, 틀리면 X표를 해보자. 가계는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함으로써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기여하는 주체입니까? 네. 우리나라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근로의 권리와 의무, 근로 조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네, 여태 배웠죠? 근로 3권 중 단결권은 사용자와의 노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까? 그러면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써보세요. 사용자와의 노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댓글로 달아보세요. 5초. 똑딱. 네, 단체 행동권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제주체로서 가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기업은 어떠한 경제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가계와 연관된 중요한 내용들이 다음 시간에 많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우리 또 만나요. 안녕.